올케가 죽은 후 오빠는 더욱 말수가 적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했다. 나는 그런 것까지 멋있게 보였고 숙부들을 위시해 속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의 높은 생각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감지한 게 오빠의 사상의 빛깔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빠가 사들인 책이 맨 그런 책이었으므로 그중 쉬운 것만 빼다 읽어도 감화받기에 충분했다. 얄팍한 팜플렛 종류는 쉬울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걸로는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운동가가 된 어떤 부두 노동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부두에서 하역에 종사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하루는 밀가루를 육지에다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갖다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빈민들이 무수한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밀값이 하락하는 걸 우려한 자본가들이 그런 방법으로 곡물의 양을 감소시켜 높은 곡물가를 유지하려는 계획임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란 바로 빈민들이야 굶건 말건 이윤 추구만이 최상 목표라는 걸 깨달은 그 부두 노동자는 그때부터 자본가에게 치를 떨며 유능한 공산혁명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개안처럼 찬란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내가 그걸 깨우친 데 기쁨을 느꼈고 그걸로 세상 만사를 재는 잣대를 삼으려고 들었다. 그러나 오빠가 그런 선동적인 팜플렛만 읽는 건 아닐 터였다. 오빠는 식구들이 상처한 아픔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사이에 점점 더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낯선 사람들을 한 방씩 불러들여 수군수군 모임을 갖는가 하면 어디론지 우르르 몰려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이승만 박사나 당시의 수도청장, 치안국장 등을 격렬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어를 여럿이 모여 앉아 써다가 밤에 몰래 전봇대나 남의 집 담벼락에 붙이는 짓을 하기도 했다. 아침에 학교 가다가 그런 불온비라 중 오빠의 필적을 발견하고는 역시 오빠의 사상은 내 생각과 틀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쁜 건 아니었다. 나는 오빠 정도면 당연히 거물급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겨우 그런 욕지거리나 써가지고 밤에 몰래 풀칠을 하고 다녔을 오빠를 상상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있어 오빠는 꽤 거물급이 체포된 데 이어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가 울고불고 작은 숙부한테 구원을 청했고 작은 숙부가 어디다 어떻게 청을 넣었는지 집에 들어와 자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엄마와 오빠와의 끈질긴 갈등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원래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나 옳다고 여기는 건 무조건 따라하는 분이었다. 내가 집에서 무심히 학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나 친구를 좋게 말하면 엄마도 덩달아서 좋아해서 이름까지 기억해 주었고 반대로 누구를 욕하거나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러는 게 아니라고 타이르기는커녕 나보다 더 열렬하게 미워했다. 그런 엄마이고 보니 오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빨갱이 짓에 한해서는 집안 망치고 제 몸 망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이해하는 빨갱이 짓의 초보는 이승만 박사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동조할 아량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
나도 이승만 박사는 싫다. 그렇지만 일생을 독립운동만 한 어른이니 한번 대통령 해먹게 눈 감아줘야지 어떡하니? 빨갱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의리가 없냐? 하긴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어머니 동무, 아버지 동무 한다니까. 이런 식의 설득과 한탄에 오빠는 다만 쓸쓸하게 웃을 뿐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엄마 입에서 애미를 동무라고 불러도 좋으니 말이나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탄이 다 나왔을까. 그때도 빨갱이 짓 하다 붙들려 들어가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병신되기도 십상이라는 게 거의 상식처럼 돼 있었다. 엄마는 자나깨나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기른 아들이 감옥소에 들어가고 모진 고문으로 반죽음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수상한 친구들이 드나들며 수군거리는 게 질색이었고 모든 잘못을 그 친구들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하고 오빠를 떼어놓기만 하면 오빠가 정신을 차리려니 믿는 것 같았다. 한 번은 형사가 신문로 집에 그런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찾아온 사건을 기화로 엄마는 갑자기 그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 오빠가 생활을 돌보지 않아 숙부의 도움으로 살림을 꾸릴 때라 집을 줄여 도남동으로 이사를 했다. 마침 도남동 전찻길가에 살림집이 딸린 큰 가게터가 하나 나왔는데 숙부가 그걸 사고 싶어 하던 중이었다. 이것저것 브로커 노릇을 하던 숙부가 세상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과 발을 맞추어 안전한 장사를 해보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집을 줄이고 남은 돈을 자청해서 거기다 보태고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생활비를 받으려고 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오빠가 국학대학 야간부에 입학을 했다. 숙부도 엄마도 오빠를 대학 공부 못 시킨 걸 안타까워하던 터라 주간에 좀 더 나은 대학에 가기를 권했다. 어느 정도 믿어도 될 얘긴지 모르지만 숙부는 전통 깊은 사립대학에 돈을 쓰고 자리를 다 마련해 놓은 것처럼 서둘렀다. 한창 대학 가는 일이 유행처럼 번질 때였고 우리 학교에서도 졸업이 아직 멀었는데 대학으로 가는 아이도 심심찮게 생겨났으니 그 정도는 가능한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듯 숙부와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을 대환영했던 것은 학벌보다는 좌익운동으로부터 발을 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빠의 속셈은 어른들의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해방과 함께 당연히 고조된 우리 것을 알아야겠다는 분위기에 힘입어 교양 정도를 목적으로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좌익운동에서 발을 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긴 대학의 좌익 조직이 더 막강할 때였으니까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뭘 너무 몰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도남동 집에서도 안정을 못하고 6.25가 날 때까지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신문로 집에서처럼 우리 집이 불온한 모의의 아지트가 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엄마는 치를 떨며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그냥 놔둔 채 야반도주를 해서 숙부네와 합쳐서 산 적도 있다. 아마 오빠가 그들이 좋아하는 투쟁 경력이라는 걸 정직하게 쓴다면 엄마와의 투쟁 경력이 가장 찬란할 것이다. 그런 tum바구니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빠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마음과 엄마를 딱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학제가 바뀌어 4년제 여자 고등학교가 6년제 여자 중학교가 되었다. 중학교를 6년씩이나 다닌다는 게 지루했던지 재학 중에 시집을 가는 애도 생기고 앞서 말했듯이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애도 생겼다. 과도기여서 그랬는지
입학할 때의 약속이 4년제였기 때문인지 수단껏 대학으로 가면 그런대로 학력을 인정해 주었다. 학년 말도 해방되던 달을 기준 삼고 구미 선진국에 본을 따 8월 달로 변경이 된 지 오래였다. 우리 학교에도 민청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3학년 때였다. 내가 어떻게 돼서 그 조직에 눈에 들고 포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로부터 독서회에 나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나는 즉각 그 뜻을 알아차렸고 약간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응낙했다. 모임이 있는 아지트를 찾아가는 방법 등이 뭔가 비밀을 갖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거기서 돌아가며 읽는 책이나 토론하는 주제는 나를 최초로 사로잡은 팜플렛 지식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나는 실망이 컸지만 나도 드디어 오빠의 동지가 됐다는 만족감은 뿌듯했다. 메이데이가 돌아왔다. 메이데이 행사를 좌익에선 남산에서 우익에선 서울운동장에서 따로따로 편갈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고 남산에서 하는 메이데이 행사에 꼭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학교를 결석하고까지 남산에 갈 것인가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엄마 때문에도 그랬지만 나는 좌익이고 우익이고를 막론하고 집회나 시위, 구호 외치는 것 따위가 싫었다. 그러나 독서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이런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학교를 빼먹고 남산으로 갔다. 노동자와 학생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한 굉장한 집회였다. 온종일 선창자를 따라 격렬한 구호를 외쳤고 인민가요를 한도 없이 따라 불렀다.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귀가한 나는 엄마의 추궁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계집애가 유치장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는 하느냐고 어디서 얻어들은 소리인지 온갖 끔찍한 소리를 다해서 나에게 잔뜩 겁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걸 한사코 말렸다.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줄 테니 어제부터 아팠던 걸로 하고 며칠 결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겁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엄마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석을 하고 뒤로 알아본 결과 메이데이 날 결석을 한 아이는 일제히 교무실로 불려가 남산에 갔나 안 갔나 조사를 받고 갔다 온 것이 알려지면 굉장한 꾸지람을 듣고 학부형까지 불려가 용서를 빌어야 했던 모양이다. 딴 학교에서는 경찰에 넘기기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는 학내 문제로 온건하게 처리한 것이 그 정도였다. 아무도 내가 간 것을 고해바치지 않아 사나흘 후에 학교에 가니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두고두고 부끄러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얼마나 비겁하게 보였을까. 생각만 해도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메이데이 건에 대해선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반 친구들도 내가 그런 데 갔으려니 여기는 애가 없었다. 그건 내가 평소 너무도 고지식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나의 철저한 이중성에도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 후 민청 조직이 와해된 건지 나만 따돌렸는지 다시는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환경이 안정되지 않아서인지 학교 생활도 거의 건성으로 했다. 그 나이에 한창 관심 있어하고 고민이나 기쁨의 원인이 되는 교우 관계에도 시들해서 그 시절 누구하고 어떻게 친했었는지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책 읽기가 유일한 위안이었고 이념 서적에서 차츰 해방 후에 나온 우리 문학으로
취향을 옮겨갔지만 내가 사보는 게 아니고 오빠의 서가에서 뽑아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빠의 영향력을 못 벗어난 것이었다. 오빠는 문예지도 좌익계 문학단체인 문학가 동맹에서 나오는 문학만 보았고 사들이는 딴 책도 선호하는 기준이 이념 편향적이었다. 그 무렵 얻어본 신간 중 김동석이란 평론가의 수필집이었던지 평론집이었던지 분명치 않은 산문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문장이 어찌나 명쾌한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일본말 소설에 먼저 맛들인 감각으로 아직도 우리말로 된 책 읽기가 답답할 때였다. 그 중에도 춘향전 해설을 둘러싸고 누구하고 논쟁을 벌인 대목은 매우 흥미가 있었고 공감이 되었다. 춘향전이 널리 사랑받는 생명력은 춘향의 절기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 변학도의 잔치자리에서 쓴 시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라 야말로 춘향전의 참 생명이라는 논조가 그럴듯했다. 그러나 역시 오빠의 책임이 많지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쓰여진 평론집이었던 듯하다. 김동석이란 이름은 6.25 동란 이후 지워진 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근래에 해빈기를 맞아 지워진 이름들과 그들이 남긴 작품이 거의 복원되는 걸 보고 그의 글도 있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직 못 만난 걸 보면 그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단한 평론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6.25 전까지 도남동에서만 3번 이사를 다녔는데 아마 삼성교 근처에 살 때가 오빠가 가장 깊숙이 좌익운동에 투신했을 때가 아닌가 싶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시대적으로도 남로당이 가장 활발하게 지하운동을 조종할 때였고 오빠의 태도도 그때는 도무지 우리 식구 같지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딴 데 사로잡혀 있었다. 밤에 누가 찾아오면 도망갈 길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집엔 부엌에 뒷문이 있었는데 뒷문 밖은 옆집과의 사이담이 있는 좁은 골목이었다. 겨우 사람 하나 비비고 나갈 만한 골목은 그 끝이 길로 면한 높은 벽돌담이었고 반대로 가면 딴 집 뒷곁을 여러 번 통과해 정당한 길로 가면 한참 걸릴 우리 집과는 반대쪽 동네에 다다르게 돼 있었다. 오빠가 도망을 간다면 그 길을 택할 게 뻔해. 가끔 엄마는 여러 집의 뒷곁이 연결된 그 어두운 미로에 혹시 장애물은 없나 살펴보곤 했다. 그리고 이 집에 이 길이 없으면 어쩔 뻔했누 하면서 대견해 했다. 오빠를 위해선 어쩌면 상당히 유리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벼랑간 뜬 것은 다행이랄까 오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집은 방이 우리 식구 수요보다 많아 4이나 되었다. 돈도 아쉽고 해서 문간방을 세를 주면서 엄마는 오빠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고르고 골라 세를 준 사람이 지내고 보니 오빠를 닮은 사람이었다. 별로 살기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바깥 남자는 직업이 없었고 시일이 지나자 그 방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 모의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즉각 엄마는 그 집도 빨갱이 집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 무렵 오빠가 우리 집을 아지트로 제공하는 일은 없어졌는데 교대로 문간방이 아지트가 되었으니 엄마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오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엄마는 집터 탓까지 하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있어서 내보낼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엄마는 그 집 걱정까지 떠맡아서 불안해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경찰이 우리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잡아갔다. 그때 놀란 엄마는 마치 시골서 연병이 돌 때 그 병으로 온 식구가 몰사한 집을 마을 사람들이 태워 없애듯이 발작적으로 우리 집을 버리고 숙부내로 들어갔다. 집이 팔릴 때까지 그 집엔 그 남자의 식구들이 남아있기로 했다. 그 남자에겐 아내와 남매가 딸려 있었다.